마술사에 보자. 소피는 편지를 보낸 그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편지를 또 써서 또 다시 쓸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이 편지에 관해 얘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학교에서 소피는 선생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할 수 없었다. 갑자기 선생님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얘기만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선생님은 차라리 인간이란 무엇인지 아니면 세상이란 무엇이고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등에 관해 얘기해주지 않으실까? 소피는 예전에 전혀 감지할 수 없던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즉 학교든 다른 곳에서든 사람들이 모두 다 하찮은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하지만 보통 과목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절실한 해답이 필요할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 누가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을까? 어쨌든 지금 강변 동사를 벼락치기로 외우는 것보다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 똘똘히 생각해보는 게 소피에겐 더욱 중요했었다. 마지막 수업을 끝맺는 종이 울릴 때 소피는 학교 운동장으로 거침없이 내달렸다. 소피는 따라잡기 위해서 요른도 뛸 수밖에 없었다. 한참 후 요른이 물었다. 오늘 저녁에 같이 카드 놀이 할래? 소피는 어깨를 줍빛 움츠렸다. 더 이상 카드 놀이에 흥미 없어. 갑자기 요른은 무척 어리둥절했다. 흥미 없다고? 그럼 우리 배드민턴이나 칠까? 소피는 아스팔트 바닥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난 배드민턴에도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어. 알았어. 소피는 요른의 목소리에 원천은 기색을 느꼈다. 그런데 너한테 갑자기 우리 그리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 좀 말해줄래? 소피는 머리를 가다주었다. 그건 비밀이야. 너 분명 누굴 사랑하는구나.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걸었다. 축구장에 다다랐을 때 요른이 입을 열었다. 나 축구장에 가로질러 갈래. 가로질러 간다고. 그 길은 요른의 집으로 가는 싫은 길이긴 하지만 요른은 손님이 오신다거나 치과에 갈 약속이 있어 급히 집에 가야 할 경우에만 그 길을 이용했다. 소피는 친구 요른의 기분을 상하지 한 게 정말 마음에 걸렸다. 그렇다고 소피가 달리 뭐라 대답해야 했을까? 자신이 누구인지, 이 세상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에 관해 갑자기 몰두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배드민턴을 칠 새가 없다고? 친구 요른이 이 말을 이해할 수나 있을까? 어찌되었든 가장 당연한, 제일 중요한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게 왜이라도 힘들까? 우편함을 열어 젖히는 소피의 가슴이 콩콩 뛰었다. 언뜻 첫눈에는 그저 계산서들과 엄마에게 온 누런 큰 편지 봉투들만 띄었다. 소피는 바보처럼 그 모르는 사람이 보냈을 새로운 편지를 너무나 고대하고 있었다. 대문을 닫고 나서 소피는 큰 편지 봉투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봉해진 편지 뒷장에 철학 강좌, 아주 세심하게 다뤄야 함이라고 쓰여 있었다. 소피는 자갈길을 뛰어가 계단 위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다른 편지들을 매트 아래로 밀어놓고 집 뒷뜰로 달려가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편지를 크게 뜯었다. 세레카는 뒤쫓아왔지만 소피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고양이가 함부로 입에 놀릴 일이 없기 때문이다. 편지 봉투 속에는 가장 큰 편지 석장이 클립으로 묶인 채 들어있었다. 소피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사랑하는 소피야, 사람들은 서로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다. 많은 이들은 옛날 동전이나 호프를 수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 손으로 만들기를 즐겨하고 또 어떤 이는 여가 시간을 온통 특정 스포츠에 쏟아붓는다. 책 읽기를 즐기는 사람도 많지. 하지만 우리가 읽는 것은 각기 매우 다르다. 어떤 이는 신문이나 만화만 읽기도 하지. 소설만 읽는 사람도 있고 천문학, 야생, 동식물들의 생활이나 기술적 발명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책은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만일 내가 말이나 도덕에 흥미를 가졌다 해서 다른 사람도 모두 이런 관심을 갖도록 강요할 수 없는 노릇이지. 난 텔레비전이 중계하는 모든 스포츠 방송을 너가 읽고 지켜보더라도 이런 스포츠를 지겨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마땅히 관심을 가질 무엇이 존재하는 걸까? 그들이 누구이며 이 세상 어디에 살고 있듯 상관없이 모든 사람과 관계하는 무엇이 있을까? 그래, 바로 그 점이다. 힘든 소피야. 모든 사람이 꼴똘히 생각해봐야 그런 여러 의문이 나타난다. 이 강좌는 바로 그러한 의문들에 관한 강좌다.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굶주리며 허덕에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에게 묻는다면 그 답은 먹을 것일 테지. 똑같은 질문을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해보면 따뜻한 날씨라고 대답할 거다. 그리고 혼자라고 느끼는 고독한 사람에게 묻는다면 틀림없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기 같은 것이지.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한다 해도 사람에게 필요한 무엇이 여전히 남아있을까? 철학자는 그러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게 철학자의 생각이다.
물론 모든 사람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지. 또 사랑과 보호도 필요하지.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우리가 누구이며 유사한지 알아내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속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따라서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한 관심을 높여 수집에 흥미를 갖는 것처럼 우연한 것은 아니다. 땅과 가난 의문에 흥미를 지닌 사람은 우리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는 이미 오랫동안 토론해온 그런 것에 몰두한다. 우주, 지구, 그리고 생명이 어떻게 이곳에서 생겨나게 되었느냐는 의문을 최근 올림픽에서 누가 금메달을 가장 많이 땄느냐는 문제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 철학이 한층 다가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철학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어떻게 세계가 창조되었는가? 실제 일어난 사건의 배후에는 어떤 의도나 의미가 숨어 있는가? 죽음 뒤에 또 다른 삶이 있는가? 대체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했지. 우리가 아는 모든 문화권에서 인간이란 무엇이며 세상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하는 의문은 수없이 일어났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기할 철학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우리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몇몇 질문을 이미 제기했기 때문이지. 역사나 우리가 내놓은 개별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해답을 많이 제시해주었다. 철학 문제에 관한 한 그 해답을 분명하는 쪽보다 문제를 제기하는 편이 훨씬 쉽지. 오늘의 사는 우리도 모두 이러한 철학 문제에 오로지 자신의 해답을 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죽음 뒤에도 삶이 있는지 사전에서 찾아볼 수는 없는 부분 아니니? 게다가 사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얘기해줄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글로 읽는 것은 우리가 인생과 세상에 관한 우리 자신의 견해를 읽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테지. 철학가들의 진리, 추구는 추리소설과 비교할 수 있을 거다. 어떤 독자는 아드레센 범인으로 읽을 수 있고 또 어떤 독자는 닐센이나 연쇄 살인자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 실제사라면 아마도 경찰이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경찰이 수수께끼를 영원히 풀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수수께끼에는 늘 답이 있게 마련이다. 해답을 구하기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그 문제에 단 하나뿐인 정답이 있으리라고 상상할 수 있다. 죽은 뒤에도 일종의 삶이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많은 옛날 수수께끼들은 그동안 과학이 밝혀냈다. 과거에는 달의 뒷면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이 커다란 수수께끼였지. 토론을 통해 해답을 구할 수 없자 그 해답은 사람들의 상상에 맡겨졌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달의 뒷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 달에 사람이 산다거나 달이 치즈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거든. 2000여 년 전 그리스의 고대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은 철학이 인간의 놀라움에서 생각한다고 믿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인간이 산다는 것을 경이롭게 여겼기 때문에 철학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마술을 구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없지.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마술사가 어떻게 하얀 실크 스카프 2장으로 살아있는 토끼를 만들 수 있었나 하고 묻게 되지. 마술사가 속이 텅 빈 무대에서 갑자기 꺼내 올린 토끼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계는 참말 이해할 수 없을 거다. 토끼에 관한 한 마술사가 우리 눈을 속였다는 것은 분명하지. 그러나 세계를 얘기하자면 사정은 전혀 다르다. 우리는 이 세계가 거짓과 속임수가 아님을 알고 있지. 우리가 지구 위를 이리저리 날리며 우리 자신이 이 세계의 일부분임을 알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마술사의 모자에서 꺼내 올린 흰 토끼인 셈이지. 우리와 흰 토끼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단지 흰 토끼는 자기가 마술에 출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지. 이 같은 토끼와 우리는 참 다르다. 우리는 수수께끼 같은 그 무엇에 관여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실히 밝혀내고 싶은 거다. 추신, 흰토끼에 관해선 아마도 토끼를 전체 우주와 비교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구나. 이 지구에 사는 우리들은 토끼 가죽 아래 깊숙한 곳에서 우거우리는 벌레들이라고나 할까? 하지만 철학자는 가느다란 털을 붙잡고 위대한 마법사를 직접 두 눈으로 보기 위해 마냥 위로 기어오르라고 애쓰는 사람들이란다. 수피야, 너 아직 읽고 있겠지? 다음에 계속 얘기하기를 하자. 수피는 기객매칭했다. 아직 읽고 있냐고. 편지를 읽으며 쓰미나 제대로 쓰셨는지조차 알 수 없다. 누가 이 편지를 갖다 놓았을까? 누구지? 누구란 말인가? 힐데멜로 크낙에게 생일 카드를 보낸 사람과 동일 인물일 리는 없다. 그 이유는 이 카드엔 우표가 붙어 있었고 소인도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누런 편지 봉투는 전에 온 두 통의 흰 편지와 마찬가지로 방금 우편함에 너는 누가 넣은 것이다.
소피는 시계를 보았다. 이제 겨우 3시 15분이었다. 아직 2시간이 더 지나야 엄마가 직장에서 돌아오신다. 소피는 다시 정원을 가로질러 우편함으로 뛰어갔다. 무엇이 더 들어있을까? 소피 이름을 쓴 진한 것보다도 큰 누런 편지 봉투가 있다. 주위에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없다. 소피는 숲 언저리 쪽으로 내달려 그쪽 길을 살폈다. 그건 역시 사람 그림자라고 눈에 띄지 않았다. 이때 소피는 갑자기 숲 깊은 곳에서 얼핏 나뭇가지가 부러질 듯한 소리를 들은 듯 했다. 하지만 확실치 않을 뿐더러 그리로 뛰어가봤자 별 의미가 없을 듯 했다. 누가 소피 앞에서 도망치려 한 거라면 소피는 그 사람을 따라잡기 어려울 테니까 말이다. 소피는 현관문을 열고는 엄마께 온 우편물과 책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제 방으로 뛰어가 각양각색의 예쁜 돌들이 든 커다란 과자통을 꺼내 몽땅 방바닥에 쏟고는 2통의 큰 편지 봉투를 그 과자통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 그 과자통을 팔로 감싸 안고는 다시 정원으로 총총히 뛰어나갔다. 쉐를칸한테는 미리 먹이를 준 터였다. 다시 동굴 안에 자리를 잡고서야 소피는 편지 봉투를 뜯고 타자 한 편지지 몇 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이상한 존재.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었구나. 이 작은 철학 강좌에 걸맞게. 그 내용 분량이 상당한 것을 너도 이미 이해했겠지? 이제 몇 가지 일러두어야겠다. 훌륭한 철학자가 되기 위해 오직 한 가지는 놀라워할 줄 아는 능력이란 점은 내가 이미 이야기했지? 안 했으면 지금 다시 얘기하지. 훌륭한 철학자가 되려는 우리에게 필요한 오직 한 가지는 놀라워할 줄 알아야 하는 능력이다. 어린 아기에게 누구나 이런 능력이 있는 게 분명하다. 몇 달이 지나면 아기는 아주 새로운 현실을 물려나오게 된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고 나면 이 같은 능력이 언뜻 감소하는 듯하지. 왜 그럴까? 소피 아무전이 이 질문을 대답할 수 있을까? 자, 들어봐라. 아기가 말할 수 있다면야 어떤 이상한 세계에 있다 왔는지 분명 말해줄 수 있을 테지. 비록 아기가 말을 못한다 해도 아기가 어떻게 주위를 가리키고 호기심에 가득 차 방 안에 물건들을 매만져 보는지 우리도 늘 보잖니. 처음 몇 마디 하게 되면 아기는 멍멍 짖는 개를 볼 때마다 제자리에 우뚝 멈춰서지. 그러고는 멍멍멍멍 하며 우무차 안에서 깡충깡충 뛰고 팔을 마구 내젓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열흘 더 산 우리는 혹 이 같은 아기의 흥분이 약간 지나치다는 생각도 하지. 그래 저가 멍멍이란다. 이제 그만 들을 막아야. 세상 물정을 아는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흥분하지도 않는다. 이미 오래전부터 개를 보아왔으니까. 어쩌면 이런 어수선한 행동을 수백 번은 거듭해야 아기는 흥분하지 않고 개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고 코끼리나 하마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칠 수 있겠지. 하지만 이 세계는 아기가 제대로 말을 배우기 전에 또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이미 아기에게 익숙한 세계가 되고 만다. 사랑하는 소피야, 내가 나에게 질문한다면 안타깝구나. 내게 중요한 것은 네가 이 세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사실이다. 자, 그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우리가 진짜 철학 강좌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2가지 가상 실험을 해보자. 내가 숲속을 산책하고 있다고 상상해보렴. 그때 갑자기 너는 길에서 작은 우주선을 발견했어. 그 우주선 위에선 작은 화성인이 기어오르다가 너를 바라본다. 이때 넌 무엇을 생각하겠니? 물론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나 너는 너 자신이 바로 그런 화성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본 적이 있니? 물론 내가 다른 행성에서 온 생물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은 특별히 꼭 있을 법한 일은 아니다. 다른 행성에 생물체가 있는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스피드가 바로 너 자신과 낯설게 맞부딪히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어느 화창한 날 너가 깜짝 놀라 발걸음을 뚝 멈추고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내 자신을 체험하게 될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혹시 그런 일이 바로 숲을 거닐다가 일어날 수도 있지. 나는 참 이상한 존재다. 비밀에 가득 찬 동물이야. 하는 생각이 내게 들겠지. 너는 마치 잠자리 숲속의 공주 마냥 오랜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보일 테고, 그리고 난 누구지? 하고 묻겠지. 내가 우주의 한 행성에서 이리저리 기어다니고 있는 걸 눈 안고 있다. 하지만 우주는 무엇일까? 야, 너 아직 읽고 있지? 우리 또 다른 가상 실험을 해보자. 어느 날 아침 엄마와 아빠 그리고 2살 배기 아기 토마스가 부엌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돌연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싱그대로 몸을 돌렸다. 그런데 글쎄 갑자기 아빠가 천장 안에서 둥둥 떠다니게 되었다. 그 토마스가 뭐라 할 것 같으니 아마도 자기 아빠를 가리키며 와, 아빠가 날고 있다고 하겠지. 분명 토마스는 놀랐을 테지만 그 일은 토마스에게 그저 그런 정도겠지. 아빠는 이상한 일을 많이 해왔으니까.
이제서 식탁 위를 날아다니는 정도의 일은 토마스 눈에 그다지 대단한 게 아니다. 아빠는 날마다 신기한 기계를 만들어냈고 때론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 텔레비전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리기도 했지. 아니면 머리를 자동차 모터 안에 틀어박고 있다가 새까만 얼굴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으니까. 그럼 이제 엄마의 반응을 보자. 엄마는 토마스가 하는 말을 듣고도 괜찮다는 듯 몸을 돌리겠지. 그러고 나서 식탁 위를 둥둥 자유롭게 떠다니는 남편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할 수 있겠니? 엄마는 손에 든 잼병을 떠엎기고 화들짝 놀라 울부짖겠지. 어쩌면 아빠가 다시 자리에 앉고 나면 의사에게 뛰어갈지도 모르지. 왜 토마스와 엄마는 그렇게 서로 다름을 보인 걸까? 어떻게 생각하니? 이것은 습관 문제다. 토마스 엄마는 인간은 날 수 없다고 배운 사람이다. 하지만 토마스는 그렇게 배운 일이 없다. 아직 이 세계에서 어떤 일이 가능한지 또 어떤 일이 불가능한지 토마스에게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소피야, 이 세계 자체는 어떨까? 이 세계도 그 같은 일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니? 그러나 이 세계도 우주 안에서 자유롭게 떠다니고 있다. 슬픈 사실은 우리가 자라면서 중력의 법칙에만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지. 동시에 이 세계 자체에 길들고 있는 거다. 어쩌면 우리는 유년 시절을 보내는 동안 세상에 대해 놀라워하는 능력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로 인해 무엇인지 근본적인 것을 상실하고 말았지. 즉 철학자들의 다시 생명력을 붙여넣으라는 그 무엇을 말이다. 그 무엇은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인생은 하나의 거대한 수수께끼라고 늘 속삭인다. 우리는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훨씬 전부터 이 무엇을 몸소 체험했다. 정확히 말해서 철학 문제는 모든 사람과 관련이 있지만 모든 이가 철학자는 될 수 없다는 노릇이지. 사람들 대부분 일상생활에 쫓겨서 삶에 대한 경이감을 잃어버린다. 이들은 토끼, 가죽 깊숙이 끼어들어가 몸 편안히 자리 잡고는 여생을 거기에서 지낸다. 세계와 만물 어린아이에게 놀랍도록 경이롭고 새로운 그 무엇이다. 그런데 모든 어른이 세계를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대부분의 어른은 이 세계를 완전히 정상적인 것으로 체험하지. 바로 이 점 때문에 예외로 존경받을 만한 철학자가 생겨나는 것이다. 남자든 여자든 철학자에게 이 세계는 여전한 수수께끼 같은 신비의 세계로 비춰진다. 철학자와 어린이는 이처럼 중요한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다. 철학자는 일생 동안 어린아이 마냥 감수성이 뛰어나다고 장담해도 좋으리라. 아는 소피야, 이제 너가 결정을 내릴 때가 되었구나. 너는 아직 이 세계에 길들지 않은 어린이를 할 수 있니? 아니면 절대로 길들지 않을 거라고 맹세할 수 있는 여성 철학자구나 할까? 그저 고개를 가로저으며 너 자신이 어린이도 철학자도 아니라고 느낀다면 넌 이 세계에 상당히 적응하고 있는 거다. 이 경우 아주 위험하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해두기 위해 내가 이 철학 강좌를 들어야 하는 거다. 난 소피, 너가 게으르고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길 바란다. 그리고 깨어있는 삶을 누리길 원하지. 이 강좌는 완전히 무료이니까 너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돈을 되돌려주는 일은 없어. 그러니까 언제든 그만두고 싶을 때 넌 간단히 그만둘 수 있다. 그만두고 싶은 경우에는 나에게 소식을 전해주렴. 산 개구리를 한 마리를 우편함에 넣어두어라. 색깔은 초록색이 좋겠구나. 우편함과 같은 색이어야 집배번 아저씨가 놀라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이야기를 간략히 요약해보면 이렇다. 마술사의 텅 빈 무다에서 흰 토끼가 나온다. 그것은 매우 큰 토끼니까 이 맛을 하는데 수십억 년이 걸리겠지. 우선 아기들은 가늘가늘 털 끝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이 불가능해 보이는 맛을 보고 감탄할 수 있다. 그런 아이를 먹으면 토끼 가죽 털 깊숙한 곳으로 기어들어가 그 안에 머물게 되지. 그곳은 지극히 편해서 가죽에 박힌 털에 붙잡고 위로 다시 기어오르고 싶은 마음이 아주 없어지지. 오로지 철학자들만이 언어와 존재에 한에 도달하는 이 위험천만한 여행을 감히 실행에 옮기는 거다. 그들 중 몇 사람은 도중에 사라져 버리기도 하지만 나머지 다른 이들은 토끼 털을 꽉 잡고 흰 털 밑에 다리 덮고는 그저 먹고 마시며 배나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신사숙녀 여러분 함을 외쳐댄다. 그리고 이들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한다. 우리는 빈 우주 속에서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 같은 철학자의 외침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세상에 웬 헛소리야 라고 대꾸할 뿐이지. 그러고는 이제까지 한 이야기지 이리로 덤벼주련. 오늘 주가가 얼마나 되지? 토마토 값이 얼마지? 다이애나 왕비가 또 임신했을까? 하고 계속 떠들어댄다. 이날 오후 소피 엄마가 집에 돌아오셨을 때 철학자의 이 비밀 편지가 담긴 과제통은 동굴 속에 안전히 숨겨져 있었다. 소피는 숙제를 하려고 했었지만 낮에 읽은 편지 생각으로 옳지를 않았다.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고 그 많은 것들을 말이다. 소피는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성숙한 어른이라고도 할 수 없다. 소피 자신은 자기가 오존하는 마술사의 검은 모자에서 나온 토끼의 무성한 털 속에서
기어오르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그런데 지금 그 철학자는 소피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셈이다. 그 철학자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아무튼 그 철학자는 소피의 목덜미는 꽉 움켜쥐고선 소피가 여태까지 어린이로 지낸 털 속에서 털 위로 끌어올렸다. 그리하여 소피는 생전 처음 가는 털 끝에 있는 바깥 세계를 보게 된 것이다. 그 철학자가 소피를 구원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 소피는 엄마 손을 이끌고 거실로 나서는 엄마는 소파에 앉으시게 했다. 엄마, 살아있다는 것을 놀랍다는 생각 안 드세요? 엄마는 너무 당혹해서 한마디 대꾸하지 못했다. 다른 때 같으면 엄마가 집에 돌아왔을 즈음 소피는 늘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윽고 엄마가 말했다. 글쎄, 그따쯤 그렇지. 그따금이라고요, 엄마? 내 말은 이 세계가 존재하는 거에 놀랍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소피야, 지금 너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제가 엄마한테 여쭙고 있잖아요. 엄마는 아마 이 세계가 정상이라 생각하시나 보죠? 그래, 세계는 정상이지, 대체로. 소피는 그 철학자의 말이 옳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른들은 세계를 아주 당연하게 여기지. 확실히 어른들은 잠자는 쑥쑥이 공주처럼 일상생활이라는 기쁜 잠을 자고 있는 게 틀림없어. 휴, 엄마는 이 세계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 세계에 대해 놀랄 일도 없는 거예요. 하고 소피가 말했다. 미안하지만 너 말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구나. 제 말씀은요, 엄마가 너무 이 세계에 적응해 있다고요. 다들 바보 같아요.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못 써, 소피. 그럼 달리 말씀을 들어볼게요. 엄마는 우주라는 마술사의 검은 모자에서 바로 이 순간 끄집어낸 토끼 털 속 깊숙한 곳에 편안한 마음으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는 감자를 화덕 위에 올려놓으시겠죠. 그러고 나서 신문을 읽으실 테고 잠깐 한 30분쯤 눈을 붙이고 나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시겠죠. 엄마의 얼굴 위로 일순간 등스런 표정이 스쳐갔다. 정말로 엄마는 부엌에 가서 감자를 화덕 위에 올려놓으셨다. 그러고는 이내 다시 거실로 나서는 소피더러 소파에 앉으라고 했다. 너와 얘기 좀 해야겠구나. 엄마가 입을 여셨다. 소피는 엄마 목소리로 무엇인지 진지해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너 설마 마약에 손을 댄 것은 아니겠지, 야? 소피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엄마가 하필이면 왜 이때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알 것 같았다. 말도 안 돼요. 그런 건 사람들을 더 멍청하게 할 뿐인걸요? 소피는 이날 밤 마약과 흰 토끼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더 얘기할 수 없었다.